네, 안녕하세요. 2월 7일 서영곤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어, 오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뭐 계속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뭐 하루나 이틀짜리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그런 증시의 판을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위주로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이 그동안 소외되고 성장주들만 가는 그런 계속 그런 장이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받았었던 부분이고 예전에 한번 가치주 열풍이 불면서 그때 한번 좀 이슈가 됐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자산가치주 해가지고 뭐 어디에 땅이 몇 평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 땅이 뭐 시가가 얼마다 그러면서 뭐 자산 재평가 받으면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치주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자산가치주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소외되는 증시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워런 버핏처럼 어디 보면 뭐 자산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이거 청산가치가 얼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5분의 1 가격이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물려있기 딱 쉽상입니다. 몇 년 동안 물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산가치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뭐 현금을 갖고 있다면 좀 난데 뭐 그냥 땅 부자다 이러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뭐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부각이 돼서 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배당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무상증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게 좀 약하죠. 원래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이 있으면 그걸 이제 주주가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최소한 뭐 자사주 매입하고 그걸 소각한다든지 애플이 대표적인 경우죠. 애플은 매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당도 좋아요. 고배당도 좋은데 일단 고배당은 배당을 하는 만큼 배당을 많이 하는 만큼 또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세금도 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주주 친화적이죠. 실질적으로 나의 주식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증시에서는 가장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닌가. 고배당과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소각을 해야 돼요. 매입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약간 편법으로 매수했다가 쌀 때 매수했다가 나중에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고 아예 소각이 전제되는 자사주 매입에 한해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슈가 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이 굉장히 재빠르게 행동을 했죠. 다른 곳 비해서 하나금융이 굉장히 재빠르게 바로 3천억 통 큰 소각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 배당을 1,600원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금융이 지금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고 올라갔어요. 하나금융이 원래 그전에는 대장주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대장은 뭐 예전에는 신한과 KB였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확실하게 하나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하나가 대장주로서 금융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들의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외국인이 또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이 계속 대량 매수를 하면서 하나금융이 대장주로서 그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일단은 뭐 하나금융은 실적이 좋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또 이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까지 어떻게 보면 삼박자를 두루 그렇게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배당주 이런 은행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살짝 숨고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접어들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은행주가 굉장히 그동안 소외받은 업종이었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꾸준히 잘 나오고 고배당도 하는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받았었는데, 그런 부분 디스카운트 요인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에서 성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수익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어떻게 보면 고배당을 하고 거기다 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 분기 배당도 뭐 이제 하고 막 이러면서 은행주가 가장 적극적이죠, 이런 배당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디스카운트 될 요인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저는 이제 하나금융이 지금 대장주인데, 하나금융이 지금 대정리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금융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미스예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타격적으로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또 그러니까 일단 좀 길게 봤을 때는 우리금융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굉장히 좋게 보죠.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봤었던 종목이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배당이 10% 정도 되니까 이거 항상 고배당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고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많이 오르면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배당률이 낮아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은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수하셨다면 홀딩 관점으로 보실 만한, 그런 좀 길게 끌고 가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13,000원 부분인데 20,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업은행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좋게 보는데, 일단은 뭐 큰 거, 요즘에는 이제 덩치 큰 것들이 많이 잘 움직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기에서 지금 뭐 한국의 PBR이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뭐 증시 자체가 굉장히 뭐 지금 PBR 자체가 굉장히 다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낮은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내부자 거래나 뭐 물적 분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자사주, 그다음 배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액 주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소액 주주에 대한 권익이 굉장히 좀 많이 무시받는 그런 거거든요.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좀 이제 제도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몇 년째 계속 뭐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자주총. 예. 전자주총을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뭐 어디까지, 뭐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뭐 주주총회 하는 날 직접 가서 참여하고 이런 게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시골에 사시는 분은 못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자주총을 도입하면 이제 참여율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이제 그런 주주총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함부로 주주 이익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못 내겠죠.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자주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빨리 될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뭐 도입은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손해배상,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된다면, 현실화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책임을 거의 안 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이런 거는 좀 책임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구체화된 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일단은 이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뉴스는요. 네, 일단은 뭐 천궁, 어제 요 뉴스가 나왔었죠. 천궁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LIG 넥스원이 사우디와 4조 2,500억 규모의 천궁2를 수출 계약했다. 일단 뭐 사우디에서 이제 무기를 산 건데, 이게 뭐 지금 뭐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저기서 뭐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금액 자체도 크고 4조 2천억인데, 근데 뭐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LIG 넥스원이 뭐 그렇게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뭐 크게 반응하진 않았는데 일단 약간 단기성으로 급등 후에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일단은 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적인 부분 또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 이 뉴스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 인해서 군비 경쟁이 굉장히 좀 많이 치열해졌죠. 푸틴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른 그런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하고 그냥 지낼 수 있을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냉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국이 또 언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만이 또 항상 위기에 노출돼 있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북한과 또 대치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군비 경쟁에 대한 부분 가장 일단은 좀 심한 거는 치열한 거는 이제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또 어디를 또 쳐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푸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경계국들은 특히나 나토 이제 위주로 해서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국방비로 이제 거의 비용을 많이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계속 무기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이제 약간 경쟁적으로 막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방위산업 쪽의 강국이잖아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쪽 무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팔기 때문에 뭐 자주포도 팔고 뭐 탱크도 팔고 뭐 미사일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미사일도 팔고 미사일보다는 비행기를 많이 팔죠.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한국 항공 우주를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방위 산업 쪽으로도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와 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난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군비에 대한 부분이 지출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사우디 쪽에서의 또 이런 수출 계약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 계속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풍산홀딩스예요. 일단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방위산업 방산주로서 총알 같은 것들 만들죠. 그다음에 동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원자재 관련주로도 엮이고 그다음에 이런 방위산업 총알이나 이런 거 동전으로 해서 이제 또 그런 쪽으로도 엮여요. 그래서 방위산업으로 엮여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14% 정도 줄긴 했는데 일단 매출은 4,088억, 영업이익이 689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60억으로 약간 줄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양호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뭐 많고 적은 게 심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좀 보시면 또 배당에 대한 부분은 6일 전에 발표를 했죠. 1일 날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주당 1,400원, 주당 1,400원이니까 시가 배당률도 3.8%네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일단 뭐 3월 22일 주총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이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가 3%대 후반, 3% 후반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당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 기업 밸류업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배당이고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주사니까 현금 많겠다. 배당에 대한 부분은 꼬박꼬박 나간다. 그런데도 현금이 많아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만큼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게 또 부각되면 최근에 지주사들이 굉장히 오늘도 지주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CJ부터 해가지고 뭐 한화, CJ 뭐 또 뭐 있죠? 최근에 영업무용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런 영업무용홀딩스는 뭐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주처럼 움직였었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 종목이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급등을 안 했으니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주주 자체가 대주주 외에서 한 46% 우호 지분까지 해서 46%를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의 지분이 많죠. 그리고 일단은 VIP 자산운용이 10%.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치주를 위주로 해서 장기 보유하는 그런 쪽입니다. 자산운용인데 자산운용사인데 약간 좀 가치주를 장기 보유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보통 거의 이제 다 해서 자사주 지금 6% 있는 것까지 해서 6.6% 있는 것까지 해서 한 60% 정도 좀 넘죠. 60% 좀 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상 상장 주식수가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60%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약간 단점인데 매수하기 좀 힘들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호가가 좀 얇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수하는 것도 이렇게 뭐 조금씩 뭐 100주씩밖에 없으니까 매수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상 이제 팔고 나갈 때 엑시트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하지만 급등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이미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그때는 엑시트 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집할 때랑 매수할 때랑 이제 매도하고 나갈 때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5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인이 파는 그런 종목이에요.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을 더 선호하지만 기관이 사는 종목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포인트가 뭐냐면,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일단은 파는 주체가 개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털고 나가는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이 파는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많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올랐었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개인이 어떤 포지션인지, 개인이 사는 종목인지 파는 종목인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종목, 코스닥 조그만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관이나 외국인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큰 종목, 특히나 거래소 종목이고 코스피 종목이고 그다음에 좀 덩치가 큰 종목이다, 우량주다, 그러면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보시면서 하시면 더 편하십니다. 네,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또 너무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개인이 계속 파는 부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급적인 부분도 봤었고, 배당도 일단은 뭐 3% 넘게 하죠. 배당도 아까 뭐 뉴스를 보셨지만 3.3% 정도, 요 정도 하니까 큰 부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산가치가 0.4, PBR 최근에 가장 핫한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저 PBR 종목 PBR 0.4, 지주사인데 PBR이 0.4고 배당이 3.3이다. 그리고 자산이 많아요.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죠. 실적이 굉장히 매년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고, 영업이익도 뭐 한 800, 9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조금 낮은 부분이고, 일단은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거의 무차익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율이 높다고 해도 높은 이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17%면 거의 무차익 경영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현금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부자인 회사는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업무역도 그렇고요. 뭐 풍산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없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상 자산가치가 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0.4 정도 됐나요? 아까? 예. 요 정도 0.4 정도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3%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해로 따지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봐도 지금 뭐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최근의 모습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조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그런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 4일 정도 그렇게 뭐 양호한 모습 보여줬어요. 뭐 1%대 뭐 이 정도였으니까 큰 상승이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도 바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냥 시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많이 갭 떠서 출발하지 않을 종목이거든요. 뭐 간밤에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그런 뭐 급등이 나와서 갭 떠서 이렇게 출발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내일 5일선 좀 올라오면 오늘 한 종가 정도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한 뭐 3만, 제가 볼 때는 38,000 지금 650원인데 39,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지금 뭐 단기간에 일단은 예전 고점이 45,000원 정도였죠. 예, 45,000원 정도였는데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볼게요. 45,500원인데 한 4만원 정도, 45,000원 정도, 4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최소 한번 8만원, 7만원,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보수적으로 봐서 8만원 정도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45,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시면서 수익 실현 1차적으로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5,500원 여기 전고점에 대한 부분 돌파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한 8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5만원의 벽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5,000원 1차 목표가, 그 이후에 돌파 45,500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되면 8만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8만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감을 하겠고요.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수고 많으셨고요. 뭐 요즘 장은 그렇게 힘들지 않죠? 힘드시나요? 힘드시면은 좀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요즘 어떤 종목이 좋나라는 거, 좀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눈은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좋은 종목이 많은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은 그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시야를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연휴 전에 마지막 방송을 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영상은 3시에 업로드 되는 것으로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